저는 이제 질문이 두 개이기 때문에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내년 2024년도잖아요. 저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 혁명적 변화 그리고 저는 시대 정신 다음 걸 갖고 간다면 저는 기득권 해체라고 봅니다. 사회 각 분야의 기득권이 거의 무슨 이렇게 견고하게 다 곳곳마다 지금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조성주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발전적 해체의 개념을 뭐 과격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은 혁명적인 변화를 기득권 해체를 우리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전 이뤄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기 뭐 돈이 많은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렵게 하루하루 이렇게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는 분도 분명히 다 우리는 있습니다. 다 다양하게 살아가는 건데요. 희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막 자기 앞날이 막 10년 뒤가 막 그려지고 막 엄청 좋습니까? 저는 뭐 요즘 계절 바뀌는 것만 봐도 북극을 제가 안 가봤거든요. 빙하가 없는 걸 느껴요, 제가. 뭐 이렇게 여름에는 홍수가 많이 나고 겨울에는 왜 이렇게 또 추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후변화 하나만 봐도 정말 저도 지구가 진짜 언제까지 이게 있을 수 있나 이 걱정을 진짜 하고요. 그리고 출산율 낮다 그러잖아요. 뭐 저도 뭐 책임이 일부 있습니다. 저도 아직 결혼 안 했고 애를 안 낳기 때문에. 근데 애기 안 낳는 젊은 세대를 비판할 수 있는 기성세대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뭐 누구 책임론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나이를 예를 들어 30살을 더 깎아줘서 우리 시대에 와서 동료로 산다고 전제했을 때 본인은 애를 낳을 거냐고요, 자기는. 막 그런 말하는 어른들 있죠. 뭐, 우리 때는 단칸방에서 월급을 50만 원 가지고서도 막 애를 많이 낳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의지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출산 정책도 돈만 퍼가지고는 전 안 된다고 이미 정책이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뭐 10년 동안 뭐 몇백 조를 갖다 넣었다면서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근본적 원인이 저는 희망의 모든 근거들이 다 사라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시대 정신에서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은 돈 쏟아붓는 것도 해야 되지만은 근본적인 사회의 정말 희망의 불씨를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도권에 있는 저는 정치인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다 이제는 한번 혁명적 변화가 한번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젊습니다. 그리고 젊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젊어도 권력에 순치된 사람 진짜 많습니다. 오히려 더 그 기득권에 순응하는 젊은이들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깨어있고 자주적이고 이 사회를 생각하고 공적 책임감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를 떠나서 젊든 연세가 있든 떠나서 좀 혁명적 변화에 손을 잡고 이 사회를 걱정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올인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이제 검증한대요. 그리고 저기 김혜경 여사의 법학 어디까지 썼는지 11만 원 막 소고기 사 먹었다고 그거를 지금 막 국정조사하고 막 그러자고 그러고 있는. 그래서 지금 엄청난 해일이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조개를 서로 같이 동시에 주웠는데 이게 네 조개냐 내 조개냐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시대적으로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티격태격하면서 여기까지 온 동력이었지만 역으로 그것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 실제로 다뤄야 민감하게 다뤄야 될 문제들은 전부 다 후순위화되고 있다. 그거에 민감한 세대가 출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나오세요. 우리 진짜 우리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 문제 논의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권한이 없잖아요. 권한이 없어요. 권력도 없고. 그리고 지금의 선거구제 하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될 가능성이 빵프로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진행하고 싶은 내가 이끌고 싶은 방향이 있잖아요. 이 국가에. 근데 그 방향을 발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인 1표밖에 못 하는 거예요. 선수로서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제도적 한계 때문에. 2020년을 해도 그 기회를 얻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물론 개인의 어떤 차이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런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어떤 문제, 그다음에 지방이 소멸해서 실제로 그 지방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마저 들어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외국인이 없는 것처럼 외국인 정책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거를 논의 주제로 다루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민감하게 다룰 수 있는 이 세대의 출연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이 시점에서 중요하고 그것들을 이제 개혁해내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초당적으로 지금의 선거제도를 좀 하다못해 전국적인 비례대표라고 하는 그런 의석이라도 좀 늘려보자. 혹은 지역구를 좀 더 넓혀서 한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뭐 5명, 6명이 이제 뽑힐 수 있도록 각 정당에서 후보를 이렇게 내보자. 그러면 5, 60대 남성만 6명 공천하는 게 아니라 여성도 공천하게 되고 20대 여성도 공천할 수 있게 되고 약간의 팀 공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거죠. 물론 가능성 여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도록 틈을 만들어서 그 틈이 생기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갔다. 그래서 정치의 물꼬를 이쪽으로 바꿔보자. 이런 움직임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저는 이제 시대정신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가치들이 막 공존할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것들이 다 종합이 되는 게 아마 어떤 시대정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안타까운 건지 아니면은 운이 좋은 건지 지금 굉장히 큰 변화의 시대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좀 전에 이제 이동환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사회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큰 변화에 직면하는 어떤 요즘 저는 약간 뭐 역사에 정통한 사람은 아니지만 19세기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19세기 같은 느낌. 그래서 요즘 19세기 관련된 책들을 좀 봐야 되나 이런 생각. 지금 분명히 아마 큰 변화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역할도 또는 경제 주체들의 역할도 시민사회의 역할도 완전히 다른 과제들의 직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요즘 저는 이제 진보정당에 있으니까 시민사회단체들이나 노동조합을 많이 만나는데 대부분이 실제로 속마음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걸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2, 30년은 한국 사회에서 그냥 이것만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고 단체가 존재할 수 있었고 노동조합도 존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기가 어렵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울한 노동조합이 어딘지 아세요?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이거든요. 회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폐를 안 쓰니까. 그런 지가 오래됐어요. 거기가 뭐 여기 이제 이현지 의원이 계시지만 거기가 그러면 그 다음에 뭘로 생존했을까요? 금 만드는 걸로 생존했어요. 골드바. 뭐 이런 게 다 국회에서 예산은 또 배정해야 되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정말 많은 그 노동조합들도 그렇고 시민사회 단체들도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정치 역할이 크고 저는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시민분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하게. 각 당에서 탄압받는 사람들한테 좀 응원을 해주십시오. 네. 쫓겨나는 사람들한테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시 용기 내서 또 변화를 위해서 또 도전하거든요. 마치 돈키호테처럼 거대한 게 안 부서질 것 같지만 계속해서 사실 옆에 있는 이동학 의원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민주당 내의 주류 어떤 이 시스템에 십몇 년째 지금 가서 돈키호테처럼 부딪혀 왔거든요. 지금 신인규 변호사님이 사실 그러고 있는 거 저는 솔직히 무서울 것 같아요. 약간 지금 굉장한 이 압박이 있어요. 큰 권력과 기득권이라는 거는 그냥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큰 권력이고요. 굉장히 큰 압박을 줍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몇 마디 말로 몇 번의 도전으로 바른 소리로 무너질 수 있었으면 기득권이 아니겠죠. 기득권이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건 굉장히 큰 도전과 날카로운 싸움이 벌어질 거고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마도 앞으로 24년, 25년, 26년, 27년 앞으로 3, 4년이 한국 사회에서 기존의 시스템과 권력과 다른 것들이 변화가 아주 날카롭게 부딪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건 세대만의 갈등은 아닐 것 같아요. 세대만의 갈등은 아니고 세대 내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대 내에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갈등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세대라고 정말 인지하시나요? 솔직히 옆을 딱 돌아보면 쟤하고 나하고 뭐가 동세대로서 비슷하지? 같은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 이 정도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대 내에도 굉장히 날카로운 갈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티튜드적인 측면도 정치가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솔직히 시민들도 조금 다정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사회가 너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거칠어졌어요. 정치도 좀 다정해야 되고 시민들도 좀 서로에게 다정해야 되고 시민들도 또는 정당이나 정치에 좀 더 다정해지실 필요가 있다. 너무 날새운 말로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마 다음 정치는 제가 말하는 다음 정치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상대 당을 친일 군사 독재 후예로 부르지 않고 더 이상 종북 좌파 세력으로 부르지 않고
자본의 무슨 재벌 권력의 하수인으로 부르지 않고 이게 각 정당들이 서로 서로를 부르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단어들로 더 이상 부르지 않을 때 다른 단어로 상대를 비판하고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너무나 옛날 단어 아니에요. 시대에 맞지 않는 단어들이잖아요. 상대 정당을 부르는 이 단어들. 가장 천박한 단어. 이거 다 뭔지 아십니까?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한국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를 일렬로 1위부터 10위를 줄 세운 다음에 그걸로 맞추게 하면은 이 단어들이 나옵니다. 재벌의 하수인, 친일, 뭐 군사 독재, 종북 좌파 서로 상대당을 가장 시민들이 싫어하는 단어로 부르는 이 정치가 그 다음에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